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내용을 놓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한 주간 전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시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어제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여당은 조사에 협조하라며 맞받아쳤는데요. 차례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진술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출석 체크만 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방탄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놔줘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조사받고 나오는 길 입장 앞서 듣고 오셨는데, 자,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들 정도였다. 어제 이렇게 검찰을 맹비난했고요. 그리고 검찰에 출석할 때도 한 10분 정도 되는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석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투쟁 벌이는 그런 예. 그 양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환에 이제 응할 것이라면 그 소환 계기로 본인이 얘기하는 그 정치 탄압 프레임을 예. 최대한 극대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예. 그래서 어제 입장문 결도 살짝 좀 달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의외로 지금 먹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 내에는 지금 먹히고 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도 최근에 친문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약간 갈등 조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좀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또 그 움직임도 없잖아 있어요. 예. 자,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이제 당대표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외부의 적을 최대한 때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예. 실제로 지금 그런 전략이 민주당 내에서는 좀 딴소리가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메시지가 민주당 내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자, 뭐 여야 입장은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 조사를 지금 3번 받았습니다. 네. 성남 FC 관련해서 1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2번 받았는데 검찰에서 지금 이렇다 할 스모킹건 이런 네. 추가 증거들이 그래서 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민주당 그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도 어제 조사 마치고 놓으면서 새로운 뭐 아무런 그 증거도 네. 없었다. 결국은 지금 검찰에 그러니까 지금 포박돼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금 번복된 진술을 가지고만 계속적으로 나를 신문하고 예.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수사고 이건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어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스모킹 건이 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불러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여러 차례 조사를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결정적인 무슨 증언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별로 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주 이렇게 소환을 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내긴 했습니다만 서면 진술서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 지금 정인신문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가끔씩 이야기도 한다는 식의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 진술들, 그리고 서면 진술서,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정진상, 김용이라는 그 척건들의 말과 어느 정도 이렇게 부합되느냐 아니면 모순되느냐 이런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어차피 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 규명은 재판에 대해서 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지금 가장 주요한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나름의 자신감과 의지를 가시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퍼포먼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좀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특히 어제 이재명 대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관련해서 이제 뇌물 혐의에서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검찰의 형평성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이제 뭐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리가 하나 생긴 셈이죠. 그러니까 곽상도 그 의원 관련해서 그 50억 이제 그것을 뇌물로 간주하게 되는 그 혐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영학 회계사의 이제 그 녹취록에 예. 보면 김만배 씨가 지금 이 곽상도 의원이 자꾸 돈을 달라 한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뭐 몇 차례 뭐 주려고 한다. 예. 이런 그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것들이 녹취록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이번에 그게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영학 회계사의 다른 증언들, 뭐 대장동 관련한 여러 이제 증언들이라고 하는 것, 또 그동안 녹취록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과연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즉 검찰 수사의 상당 부분이 그 녹취록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증거 능력이 상실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수수했다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조금 이제 미약한 상태에서 그 녹취록 내지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 자체도 좀 의구심을 자꾸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이게 증거 능력으로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심 이번 그 곽상도 의원과 관련한 그 판결이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해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가 그래서 헛돌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러니까 이 피의자들이 구속도 돼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상당히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이 때문에 녹취록 때문에 사실 수사가 또 그렇죠. 진척된 측면도 그렇게 있고요. 진척된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녹취록 자체는 증거 능력이 있지만 그 녹취록이 사실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김만배 씨가 듣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전하는 형태의 이 소위 말하는 전문 이 진술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증거 능력을 사실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이 지금 다른 증거들을 검찰이 찾아냈어야 되는데 이번에 최소한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 같은 경우는 녹취록 말고는 그걸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지금 정영학 녹취록 말고 지금 또 김만배 씨가 중요한 고리인데 김만배 씨는 자신이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이야기 자체를 자기가 자신의 역할을 부풀리기 위한 일종의 헌이었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검찰이 이 정영학 녹취록만으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그리고 그 측근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다수 그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뭔가 증거를 그렇죠. 확보하지 않으나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런데 대장동 수사를 넘어선다고 해도 여러 수사선상에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요. 특히 지금 오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금고직이었던 김모 씨가 오늘 귀국을 했는데 뭐 자금 담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북한에 송금한 이 부분 관련해서 뭔가 검찰 수사에 진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스모킹 건급에 해당하는 증거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죠. 예.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이미 검찰하고 플리바게이닝을 좀 시도를 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뭔가 자기가 스모킹 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검찰에 주는 대신에 본인의 형량을 좀 감면을 받는 그런 시도를 했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근거가 될 만한 그런 증거 자료들을 누군가가 아마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으로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번에 검찰에 제시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뭔가를 들고 있는 게 확실한지
또 이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검찰 쪽에 이제 제시를 할 건지 그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이 금고직이라는 인물 지난해 12월에 사실 체포가 되긴 했었는데요. 국내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계속 의사를 번복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온 거예요. 예. 사실 뭐 지금 이 김모 씨가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 송환에 거부하는 소송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태국 현지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한 1년 정도 재판이 걸릴 거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길게는 한 올 연말 정도나 돼서 재판이 끝나면 그때쯤 송환될 거라고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왜 이러면 갑자기 들어오게 됐을까? 결국은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아마 지시에 따라서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김성태 전 회장은 그럼 왜 그럼 자신의 이 자금책을 그럼 들어오라고 했을까? 오늘 지금 뭐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그 측근들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배신감 내지는 섭섭함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책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밝혀라고 예.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당대표와의 사이에 뭔가 진짜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금책이 뭔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주장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뭘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이런 또 회의적인 전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그 김모 씨가 송환이 됐지만 문제는 이 김모 씨가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아마 이 앞으로 수사의 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귀국에 상당한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이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미 2번 그 조사를 받았고요. 검찰은 관련해서는 더는 뭐 불을 방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할 텐데 불구속 기소를 하려고 할지 구속 기소를 하려고 할지 아니면 다른 사건 수사까지 좀 지켜보고 뭔가의 방침을 정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묶어서 기소를 하는 쪽인 것 같아요. 일단 예, 지금 수사가 흘러나오는 진행된 방향. 뭐 성남 FC하고 대장동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 그 사건들까지 다 묶어서 함께 이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제 전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이 기소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예. 사건 전체적으로 이제 취합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야말로 구속 기소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네. 그 과제가 남는 것이고 지금 분위기라고면은 부결 가능성이 좀 커 부결 보이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도 뭐 검찰이 그 동안에 한 거로 봐서는 뭐 절차는 다 밟겠다 네. 그런 이제 기본적인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체포동의안도 요청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부결이 설령 되더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뭐 정치적으로도 뭐 사실은 뭐 그런 그 논란을 좀 피해 가려면 안 그래도 지금 정치 검찰 자꾸 얘기가 나오는 국면에서 정치적인 판단은 가능하면 좀 개입한 상태, 개입을 좀 안 시키는 그런 상태로 가려 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이제 부결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가 현재로서는 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기소가 되면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사퇴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졌지만 지자마자 바로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왔고 당대표에 또 도전을 해서 당선될 때 당내에서조차 상당히 당 자체가 사후 리스크에 개인의 사후 리스크에 같이 결부되는 경우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반대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검찰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자신에게 상당히 정치 보복적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본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3번 검찰이 출두했잖아요. 네. 첫 출두할 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 뭐 당 소속의 의원들, 최고위원들, 뭐 당원들 엄청나게 많이 몰려갔었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갈 때는 본인이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또 따로 나왔지만 어제는 또 거의 말 그대로 단기 필마로 지금 나와도시피 했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본인 혼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의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 내가 선당우사 내지는 뭐 일종의 뭐라 할까요? 뭐 지금 자기 희생의 차원에서라도 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내 혼자서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여론의 흐름을 돌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 여론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본인이 지금 현재 혼자서 부딪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는 전격적으로 결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앞으로 검찰 수사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이거를 좀 지켜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데요. 어제 또 하나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자, 뭐 결과를 놓고도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것과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 1심 판결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해석 듣고 오셨는데 자 일단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검찰이 8년 구형했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단 주가 조작은 인정했는데 이게 실패한 시세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주가 조작을 1단계, 2단계로 일단 분리해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2010년 10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뤄진 이제 1단계 그 주가 조작과 2단계 그 이후에 이뤄진 2단계 주가 조작을 분리를 해서 판결을 좀 내린 거고요. 이 1, 2단계의 그 주체가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모 씨가 하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모 씨가 이제 맡게 되는 그러면서 그 주가 조작의 양상 또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재판부는 본 거예요. 자, 그리고 1단계 일단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지나고 해서 무효. 그러니까 이제 무죄. 무죄로 이제 면소 판결이 내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면소 판결을 이제 내려서 거기에 전주들도 다 마찬가지 무죄 판결을 이제 내린 거고요. 그런데 2단계 이제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그 판결을 유죄 판결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주가 조작에도 관계가 되지만 2단계 주가 조작에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주로 참여한 그런 형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죄로 이제 뭐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는데 문제는 이제 2단계 부분인 거죠. 2단계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상태고 전주들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은 수사가 별로 진행이 많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무죄를 가리지를 좀 않은 상태인데 유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형량이 설령 높지 않더라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1단계의 그 전주들의 참여 방식하고 2단계 전주들의 참여 방식이 달랐다라고 지금 이제 재판부 쪽에서도 본 건데 1단계에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돈만 빌려주는 그러니까 계좌만 그냥 넘겨주는 그래서 맡겨서 그냥 맡기는 그런 형태였다 그러면 2단계에는 전주들한테 의견을 물어가면서 진행을 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 이건 전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야에서 동상이몽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큰 손이죠. 전주 손모 씨가 무죄를 판결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래서 야당의 주장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2010년 10월 이후에 참여한 이 부분이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이 부분을 좀 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지난번에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아내의 계좌는 2010년 10월 이전에 빌려주고 그걸 갖다가 상당히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다 돌려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재판 과정에서 소위 말해 2차 단계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이제 2차 단계는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어제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일임한 것이지 네. 그러니까 공모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일임한 형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그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2차 그 2단계에서 설령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주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받고 검찰이 그것 때문에 기소를 했던 부분들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한 번도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선수들과의 관계가 설정이 됐는지 부분은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재판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야당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사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찬성 여론조사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어제 판결 나오기 전에 한 그 여론조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판결 이후에는 여론 흐름이 좀 바뀔까요? 아니면 글쎄요. 비슷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양당의 핵심 지지층들 제외하고 중도층까지 다 포함해서 한 그 여론조사 결과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일반 국민들은 뭐 어찌됐건 이재명 그 대표 관련해서도 과거 행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 개인 비리 관련한 부분들 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듯이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 네. 뭐 김건희 여사 부분 포함해서 또 뭐 50억 클럽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좀 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게 과연 이득이 될런지 이 부분은 예.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신중론을 펴고 있기도 하죠. 예. 너무 과거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됐다 하면 이거는 뭐 당연히 책임도 물어야 되고 또 뭐 아주 깊숙이 좀 파헤쳐야 되고 그런 이제 사안인데 그럼 이거는 뭐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특검까지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다.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뭐 강행을 못하는 그런 좀 어정쩡한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도 사실 지금 본회의 패스트트랙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180석 어떻게 채운다 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이거 뭐 안 되죠.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이 상당히 조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180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앞서 우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2차 단계에서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검찰이 수사는커녕 소환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 여론이 어떻게 지금 흘러갈 것이냐 그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향후 특검 도입 여부가 아마 결정되는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가 발표됐는데 당대표 후보로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가나다 순으로 불러드렸는데요. 득표율 순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그거 말씀드릴 수가 없죠. 설령 제가 안다 하더라도 알고는 더군다나 있습니까? 제가 알 수 있는 예. 위치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뭐 절대 조금 비밀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중간에 이제 뭐 아무개 후보가 뭐 1위다 뭐 이런 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예. 그거 사실은 정치권에서 역으로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말에는 일단 현혹되지 마시라.
현혹되지 좀 마시라.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런 거를 흘린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색출해내서 저건 좀 약간 당 차원에서도 징계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네. 이거 생각해요. 궁금해서 질문한 사람은 괜찮습니까? 네, 그런 건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순서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예. 그런데 뭐 대략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그런 정도하고 기조는 거의 이제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속에 천하람 후보가 그래도 좀 의외로 좀 득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 그런 그 예. 상황이죠. 네. 앞으로 이제 본경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비경선 컷오프 득표율이라든가 순위는 발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요. 천하람 당대표 후보를 포함해서 지금 예. 최고위원회에서도 지금 이준석계 후보 4명이 같이 그 뭐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다 그렇죠. 올라갔고요. 예. 반면에 친윤계 후보도 탈락, 그리고 안철수계도 다 고배를 마셨더라고요. 예. 당의 민심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저 일단 청아람 후보가 사실 30대 후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청아람 후보와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적인 보조를 맞추고 있는 후보들이 다 이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 젊은 층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패기의 뭐 돌풍도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지만 그 플러스 제가 생각해서 정치적 스탠스 자체가 소위 말하는 친윤과 반대되는 지점, 소위 말하는 비윤이라는 쪽에 지금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종의 비윤 돌풍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결국 그렇다고 한다. 왜 비윤 돌풍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 둘러싼 소위 말하는 그 지금 대통령실의 개입, 그리고 또 친윤이 주도하고 있는 아주 이 한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무리한 그 정치적인 노림수 이런 데 대한 반작용이 상당히 지금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윤 돌풍 자체가 상당히 그 지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지금 84만 명까지 지금 당원수가 늘어난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많이 늘어난 쪽이 2030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윤의 돌풍이 2030과 수도권이라는 이러한 요소들과 만약에 맞물릴 경우에는 상당한 좀 뭐랄까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는 네.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제 천하람 후보와 같이 보조를 취하고 있는 후보들의 약진을 주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고위원은 1인 2표였잖아요. 전략을 잘 세웠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후보를 사실은 이 친윤계 쪽에서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에 당 주류고 이러다 보니까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더기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표가 분산이 돼버린 것이고 예. 그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손해를 본 그런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반면에 이제 그 비윤계 특히 이준석계 쪽에서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1인 2표 최고위원들 행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명 너무 내보냈는데 많은 후보를 내보내는 예. 것보다 딱 2명을 내보내면 그쪽으로 표가 집중될 것이다 이런 계산까지 다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서 본경선에서는 친윤계에서 좀 정리 작업을 할 것이다. 본경선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그런데 전망이 그 정리 작업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후보가 많으면 네.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아무래도 뭐 그 내부적으로 그야말로 뭐 사발 통문을 돌려서 아무개로 우리가 가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사실은 이 공정 선거에 좀 위배되는 행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고 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본경선에서도 표가 친윤계들 같은 경우에는 분산돼서 손해를 적잖이 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이번 어찌됐건 컷오프 결과를 좀 평가를 해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의 희망을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 이제 새로운 후보들 또 당이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 뭐 급한 그런 마음 뭐 이해는 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그 구태의연한 과거의 계파 정치를 다시 부활시키는 쪽으로 네. 가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그게 아니다.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시그널로 저는 예. 일단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들도 이제 좀 이번 그 컷오프 결과를 보면서 좀 많이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략도 좀 새로 짜고 네. 그리고 반성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뭐 지금까지는 양강 후보다 이렇게 네. 불리고 있는데 오늘 수도권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김기현 후보는 계속 안철수 후보가 대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대결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내년 총선지면 대권도 없다 이렇게 좀 반박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두 분의 신경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김기현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대한 공격 미래 권력이라는 부분은 바로 용산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이유가 저는 바로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집권이 한 지가 지금 1년도 채 지나기 전인데 차기 권력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총선 무엇보다도 대선까지는 기간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차기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아무래도 용산과 그리고 또 김기현 후보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반대로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기에 대한 그 자신감 있는 사람이 당을 이끌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기대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이 바라는 쪽에 상당한 이 지금 소구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수도권 선거에도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이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자기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쪽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번 이 전대내에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합동연설회, 토론회 이런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걸 보고서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